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가 명지대학교 학부의 미래융합 창의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32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부동산 대학원 중에서는 그 건대 다음으로 가장 오래됐습니다. 대학 재학생이 120명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취임 44일 만에 6.19 대책을 내놨죠. 그리고 다시 40일 만에 8.2 대책을 내놓고요. 그리고 32일 만에 9.5 대책을 내놓고 다시 9.5 대책 이후에 49일 만에 12.4 대책, 4번의 대책이 나왔어요, 벌써. 박근혜 정부는 3년 10개월 동안에 21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9번 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었고요. 나머지 2번이 바로 부동산 시장 규제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8.25 대책이라고 들어봤죠? 미분양되는 지역에는 PF 안 해주죠? 이 작년 8월 25일 날 나오는 대책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작년 11.3 대책이라고 1.13 대책 아시죠? 부장권 전매 금지를 처음으로 하면서 조정대상 구역이라는 걸 지정했죠. 거기까지 하고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1.13 대책부터 5월까지가 정치적 불안기로 부동산 시장이 숨지고 있다가 정치적 안정감을 가졌다는 5월 9일부터 부동산 가격이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취임하고 난 이후에 40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 바로 부담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였죠. 1.19 대책은 딱 3가지입니다. 부담권 전매 금지 기간을 전 설정했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DTLTV 규제했죠. 그리고 한 가지가 재건축 시장에서 1가구 3주택 분양하는 것을 2주택으로 줄였죠. 지금은요. 지금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이 3가지를 규제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8월 2일 날 8.2 대책이 나오는 전날 8월 1일 날 모 방송국에서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강도일 것이냐라고 대담 프로를 할 때 적어도 강남 3구 또는 4구가 투기과열지구 정도는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죠? 정말로 상상외였습니다. 물론 제가 좀 먼저 받았습니다만은 투기지역까지도 11군데가 지정됐다는 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강도 대책이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역대 정부가 규제하는 정부가 5년 동안 내놓을 정책이 8.2 대책에 다 담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시민들은 또 TV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강도 대책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도 뜨거운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8월 6일 날 여러분들 교재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손창원하고 KBS 1TV에서 일요 진단을 하면서 과연 국토교통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봤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고강도 대책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9.5 대책 추가 대책이 나왔죠.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살 지정될 정도는 아닌데 강남 지역의 풍선 효과였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기 지금 수도권에 사는 분 계시죠? 수도권 지역의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삼본이나 중동 5개 신도시가 앞으로 4년 내지 5년만 지나면 44만 가구가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신도시는 거의 아파트 단지만 있죠? 거의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강남에서 가까운 분당 지역의 그 버블 효과가 있어서 규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원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6월 말 기준으로 1388조가 돼서 정부가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원래는 8월 말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던 것을 8.2 대책 때문에 미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8.2 대책이 고강도 대책인데 왜 8월 달에 가격이 올랐을까요? 언론 모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9월 달에도 올랐죠? 안 올랐어요. 자,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8.2 대책 이후에 거래된 거래량이나 부동산 가격은요. 언제 나타납니까? 10월 달 이후에 나타나요. 8월 달에 가격이 올랐다고 나오는 것은 6월 달, 7월 달에 거래된 양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되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는 거래된 날로부터 언제 해요? 60일쯤 해요. 그런데 정부는 그거를 빌미 삼아서 8월 달에 9월 달에 지속적으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대책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8월 달, 9월 달에는 거래량은 줄였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맞아요. 용산구도 그렇고 몇 군데는 가격이 반등하지 않았어요. 저 반등했어요, 오히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12호 대책이 또 얼마나 고강도 대책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90년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꺼졌을 때도 바로 이 DSR을 적용했습니다, 일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은 많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여기서 10억을 현금 주고 집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적어도 3억, 4억, 5억은 대출을 받아서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 효과로 갑니다. 그런데 대출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주택, 1가구 1주택 중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는 몇 프로입니까? DTI를? 3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거나 잘못될 때 부동산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의 초점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개입의 초점이.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라 그래요. 이게 서민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짜느냐, 중산층을 기준으로 하느냐, 상류층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중서민층을 기준으로 하느냐 따라서 정책은 달라지는데 이번 정부는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번 정부는 어디에 초점을 넣었을까요? 서민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중산층이 날아가요. 그래서 정책은 서민도 어우르고 중산층을 살 수 있는 삼각형에서 대다수 중하위권에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겨냥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중산층도 살리면서 서민의 주거복지를 늘릴 수 있고 안정화될 수 있고 이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왜 달랐어요? 앞으로도 달랄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실소유자, 주택에 대한 실소유자, 지금 현재 주택만 규제하고 있어요. 향후 시장은 분명히 주택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시장이에요. 무슨 시장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익형 부동산이나 토지 시장일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데 서민층 중심으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무주택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내놓은 8.2 대책이나 12.4 대책은 분명하게 서민 중심 대책이 아닌가. 그러면서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임기 동안에 1년에 17만 원씩 연간 85만 원의 주택 공급하겠다는 게 전부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우리나라 지금 6.3% 정도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마감하는 5년 후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9%까지 늘리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요점만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새 여기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경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참 암울합니다. 오늘이 IMF 몇 년이에요? 20주년입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지난 1997년도 11월 21일 날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국제통화기금이나 IMF에 구제금융을 180달러인가요? 그 많지도 않은 금액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드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금모으기 운동하고. 나도 우리 아이들 금이 그때 다 사라졌어. 근데 IMF를 우리가 3년 만에 벗어났던 건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지요. 제가 볼 땐 그게 잘못입니다. 너무 빨리 벗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길게 잡지 못해서 위기와 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부동산은요, 의식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게 무작정 올라가는 건 안 됩니다. 물가 변동의 2배만 넘어도 부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가 지난 2005년도 1월 1일 날 폐지된 게 다 시행하죠. 물가의 2배 이상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되기는. 그런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 그죠? 저하고 똑같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부동산도 개별성이 강해서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 지리적인 위치에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을 갖고 있다 그러죠. 지역성을. 그리고 불안전한 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은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잘 내놔도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시장이 왜 이렇게 가느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 이변에 뭐가 있어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없죠. 수요가 많다.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해야죠. 만약에 강남역에 공급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장관이라면 나는 수요 분산 정책을 썼을 것 같아. 규제 정책이 아니라.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큼 세금 내라는 되지 뭐. 어차피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누진세로 가만 놔둬도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다 더 캡을 씌울 필요는 없죠. 민주당의 모 의원이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 도쿄보다 1억이 비싸다. 정확히 1억 2천이 비싸대요. 비싼가요? 어디를 기준으로 조사했냐에 따라 달라요. 주택의 개념이 지역마다 달라요. 상해는 우리보다 주택의 개념의 애착이 더 훨씬 커요.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이익이 있잖아. 개발에 이익이 없으면 안 해요. 거기는 한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중이고 우리는 이미 개발 사업을 한번 꺾어줬다가 재도약하는 시기고 일본은 개발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개념도 우리하고 달라요. 거기는 주택 문화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단독주택 문화요. 우리는 아파트 문화입니다. 일본의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가 많아요? 일본에 사신 분 계실 거 아니야. 일본의 아파트를 맨션이라고 하는데 전부 임대 아파트입니다. 거기가. 분양 아파트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트만 비교했는지 단독까지 비교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으로 비교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아파트를 비교한 건지 단독을 비교한 건지 빌라를 비교했는지 또 일본의 세타가야구 같이 좋은 데 비교했는지 아니면 일본 도쿄도만 했는지 전부 다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우리보다 비싸대. 그러면 우리는 좋아할 게 아니라 뭐를 고민해야 돼요? 소득이 높은 곳의 집값은 높습니다. 강남 지역의 그 지역 경제나 규모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잘 살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높은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론이 많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TV조선이 12월 31일 날 밖에 나가 놀겠지만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신기전이라고 하는 한 열댓 명 정도가 나와서 토크쇼를 합니다. 박원갑이하고 제가 부동산 쪽에 나가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질문이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믿습니까? 전화 인터뷰를 일단 줄여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강적들 보시잖아요. 그죠? 강적들에서 저 봤어요? 나도 강적이야?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부동산 10년 주기설을 이야기할 때 박정희 정부 때는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제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다음에 임야가 180배 오른 적도 있어. 계속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제가 얘기했죠.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게 된 국민들이 좋아하죠. 전두환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규제 안 했어요. 군사정권이니까 이걸 편하게 해주려고. 전두환 대통령 때 풀어놨던 부동산이 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태우가. 규제했죠? 네, 공급 규제했어요. 그러고 규제하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또 풀었어. 근데 우연찮게 그래 마저 들어간 게 있어요. 김대중 정부가 IMF를 견디고 그 다음에 된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노무현이요. 노무현 정부가 또 5년 동안 묶었죠. 그리고 다시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또 풀었어. 두 정부가 풀고 한 정부 규제하고 두 정부가 풀고 한 정부가 규제하고 이게 10년 된 거야. 딱딱딱 넘어간 거야 이렇게. 이번 정부는 규제로 갑니다. 그죠? 이미 알잖아. 그럼 만약에 다음번에 이 진보 정당이 잡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서 다시 풀고 할 거라 내 생각에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 10년 주기설마다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88년도, 89년도, 90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89년, 90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했어. 그래서 대량 공급이 됐어. 공급이 많으면 그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부터 줄곧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 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계속 푸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런데 딱 10년 뒤인 97년도, 8년도에 오늘 IMF가 온 거야. 2008년도 10년 뒤에 뭐가 왔어요? 2007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미국의 리만 브로스 사태인 IB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부도난 게 금액이 얼마냐면 6,140억 달러요. 1억 달러가 얼마예요? 1억 달러가
지금 1,100원 정도 되니까 1,100억 정도 됩니다. 6,140억 달러 정도가 부도난 거예요. 엄청나게 터졌죠. 그게 2008년도였습니다. 한 번 규제하고 두 번 풀고 한 번 규제하고 두 번 푸는 거는 규제는 쉽지만 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수십 년 주기설이 나오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 문재인 이 정부는 여러분들 이미 보도에서 알다시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추미애 대표가 토지 국유지화 얘기를 했었죠.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으로 매매 차익을 남기거나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좌지하지 않겠다.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을 버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그 노태우 정부 때부터 여태 정부의 부동산 가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오르는 뒷받침을 만들어 놨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거 강남인데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것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또 서울시장이 될 때마다 서울시장의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한 압력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 IMF 이후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집가를 쭉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요. 요 막판에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5월 9일 날 이후에 정치적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새로운 정부를 잘 이끌어갈 거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금년도 말까지 연기된 것 때문에 강남 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이제 6월 달에 6.2 대책인데 6.19 대책이고요. 이게 8 대책인데 1.19 대책과 8 대책은 거의 안 올랐죠, 사이에. 그죠? 안 올랐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로 보도가 됐지만 그것은 6월 달, 7월 달 거래량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6.19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가 전부였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또 선분양제, 후분양제에서 후분양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지난 1977년도에 선분양제를 도입하면서 도입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집이 없는 사람이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분양을 받으면 이미 입주 시점까지는 마음이 놓이죠. 집을 하나 붙들어놨으니까 그런 생활의 안정감 또는 뭐랄까 사회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폐단은 뭐가 있냐면 분양권을 전매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후분양제로 간 분양권이 없어지니까 전매 안 하겠죠. 전매의 말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데는 계약만 걸어놓고 미등기 전매가 또 생길 거예요. 사실 선분양제가 중요하다, 후분양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주택 공급량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이제 100%가 넘었으니까 이런 후분양제로 서서히 간다면 시장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하는 게 좋아요. 갑작스럽게 바꾸면 그건 혁명이야. 하나씩 두 개씩 바꿔야 이거 개혁이지. 그러면 30%, 50%, 뭐 70%, 80% 이렇게 시공하고 분양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50% 시공하고 분양합니다. 근데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돈이 없잖아요.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정부가 일전에 창출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도사시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는 뭐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물건을 보고 사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8.2 대책이 그 6.29 대책 이후에 두 달 동안에 계속 집값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6.29 대책 가지고 시장을 잡을 수 없었다고. 가격이 분명히 올랐습니다. 올라서 정부가 8.2 대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가 내놨던 대책 중에서 뭐만 빠졌냐면요. 종합부동산세만 빠졌어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정대상구역이나 또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가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규제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제가 부동산업계 학계 35년 됐습니다. 조기교육을 받아갖고 오래됐죠.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35년 됐는데 이렇게 많은 대책이 한꺼번에 나온 거는 정말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책인지 모르죠. 투기과열지구만 묶어놔도 줄줄이 사탕으로 규제가 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들어봤어요? 네. 주택거래 허가제도 들어봤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지금 없어졌죠? 주택거래 허가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걸 하나 하고 있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주계획서, 자금계획서를 내야 돼. 그걸 안 내면 못 들어가. 세금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주택 허가제하고 거의 같아.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죠? 너무 심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바른 소리 하나?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집이 없는 분들은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집이 있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어요.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을 가거나 큰 집 팔고 작은 집 가는 것도 실수요자입니다. 근데 실수요자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추가 대책으로 나온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이나 수성구인데 사실은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요. 간단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 어디 투자하면 돼요? 맞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요. 부동산 전문가 치고 돈을 많이 번 사람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못해요. 정말로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가라든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정책가니까 저는 전공이 또 도시재생 쪽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쪽이 제가 전공이라서 정부의 뭐 정책도 많이 관여하고 심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가 개발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못해. 보안각서라는 걸 씁니다. 보안각서. 제가 올해 그 신도시하고 산업단지 만드는데 4군데를 선정했어요. 지난달에. 근데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딘지 얘기 안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심사했으면 아마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예타라는 거 들어봤죠?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거를 1년 동안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면 거의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도시계획 변경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럼 시에서 이제 알게 돼요. 시에서 알게 되면 누군가 와서 도시계획 열람하다 알게 되면 소문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게 2년 걸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 지정하면 이제 거래가 안 돼. 그리고 토지 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지금 토지에서 지구 지정될 때까지의 집가 상승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보상 나갈 거라고 딱 지정하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만 원이면 앞으로 보상 가격이 35만 원, 40만 원 잡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정도 충분히 올라가요 가격이. 그럼 지금 투자하면 돈 벌잖아. 근데 할 수가 없어.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제가 만약에 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이 거짓말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내 양심적으로 내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판단해서 들으시다 이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규제에 있는데요.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부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여러분들 맨 뒤에 잘라냈는지 모르겠는데 맨 뒤에 제 그 현직이 나와요. 제가 김포시와 고양시 지역에 삼성지구나 또 지축지구나 김포신도시나 여기 그 고천지구나 전부 다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됩니다. 건축비는 한정이 돼 있어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땅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급등하는 주택 시장을 억제할 수 있고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돼서 좋고 그죠? 근데 기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익이 줄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합니다. 딴 데가 딴 사업하지 그거 안 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업자 입장에서 볼 때 정해진 금액에서 해야 되니까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 캡을 시음으로써 당장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잡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허와 실 중에서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합의점이 없어요. 이게. 오히려 분양가 상한하는 지역의 집값을 막는 효과인데 돌아서서 이게 로또가 되니까 청약 열풍이 일어나죠. 금년도 1월 달에도 그랬고요. 근데 6월 달에도 그랬고 작년도 6월 달에 원주 기업도시의 택지 분양이 9,000대 1. 9,000대 1. 한 필지에 9,000명이 왔어. 여러분들 인기가 없다고 하는 영종도 하늘도시의 택지 분양이 6,200대 1이었어요. 6,200대 1. 그게 무슨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이에요? 토지 시장이에요? 네, 이미 토지 시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은 이제 사지 말아라. 대출받기 어려울 때 사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고강도 경고가 아닌가. 이 이면에는요.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가 519만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50년 동안의 집가는 3,600배가 올랐다고. 이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언제부턴가 내려놓은 지가 한 20년 됐어요. 정말 내려놓고 살아요.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요? 올라갈까요? 정체할까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물건에 따라 달라. 부동산 가격은 한 번 올라가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5억 주고 산 게 7억, 8억, 9억 되면은 6억에도 안 팔어. 1억 벌었는데도. 얼마를 생각해? 8억이야, 9억이야 이게. 부동산 가격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이게. 그래서 빠지는 게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 IMF가 있었던 또 리만 사태가 있었던 2008년도 이후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2007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 2008년도 리만 사태, 2009년도 영국발 금융위기
커머셜 뱅크 사태, 2010년, 11년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을 통한 유럽발 금융위기 5년 동안 일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끄떡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그냥 서서히 빠졌어요. 근데 거기서 곤두박질 친 데가 몇 군데 있어. 왜 강남이 역시 강남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 강남 지역은 5.8%, 5.9%, 6%밖에 안 빠졌어, 집가가. 그런데 강남에 6% 빠질 때 용인시는 40%가 빠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고분양가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치가 안 좋다든지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뭐 수요가 없다든지. 제가 MBC 방송에 좋은 아침인가요? 거기서 내가 용인시에 53% 세일하는 아파트 소개한 적이 있어. 몇 달 전에. 지금도 세일하고 있어. 집이 없으면 53% 세일하는데 사실래요? 전철역에 붙었어. 근데 왜 안 팔릴까요? 고분양가였어 원래. 지금 8,9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애당초 1,450만 원 분양했어. 반토막 내도 지금 가격에 비해서 조금 싸. 그런데 이미 10년 동안 서 있는 아파트요. 그러니까 안 사지. 그런 지역도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 근데 아마도 규제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스프링 효과라는 거 아시지요? 나중에 튀어오른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강남 지역에 세곡동이나 내곡동이나 자곡동에 그 임대 아파트 뭐 8년 후 분양하는 임대 아파트 제가 전부 다 영구 임대로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내 제자 하나가 세곡동에 분양을 받았는데 와서 그래 교수님 받을까요 말까요? 무조건 받아라. 그렇지. 자기 엄마하고 2개가 됐어. 근데 6억 4천인가 하나 받고 5억 얼마에 받았어. 하나 40평이고 하나 30 몇 평이야. 근데 못 팔아 지금도. 8년 지나야 돼. 근데 음성적 거래되는 게 6억짜리가 얼마 됐을까? 12억 정도. 근데 거래 안 됩니다. 거래 안 돼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치면 가격이 나와. 웬일이야. 그래서 제가 언론이나 정책당국에 또 회의할 때 가면은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 때문에 주변 지역도 확산되니까 영구 임대로 가라. 분양하지 말고 영구 임대로 가면 그 영향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강남에 살 사람들 영구 임대 사면 어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시장 규제가 점점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미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 어제가 무슨 일이죠? 월요일. 어제 아침에 SBS 방송에서 생방송했어요 아침에. 거기서 제가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복지 론드맵에는 대단히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청권제 말고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기대해봐요. 뭘까요? 보유세는 아직 아니고요. 보유세는 올리면 안 돼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거기 여러분 규제에 있는데 보유세가요. 이게 무슨 자료인지 내가 모르겠어. 일반 정치인들이 그 찌라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OECD 34개국 지금 35개국입니다. 34개 국가 중에서 보유세 비율이 평균 비율이 1.07%가 평균인데 우리나라는 0.79%로 낮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당시 5명의 후보 중에서 주장을 하지 않은 홍준표 빼놓고 4분이 다 주장했는데 슬그머니 뺐어요 이것도. OECD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요새 애들 영어 잘하잖아요. 우리는 영어 더듬더듬 하는데도 내가 들어가서 봤어. 봤더니 2014년도 34개 국가 중에서 OECD 34개 국가 중에서 보유세 비율을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 제일 높은 나라가 영국이요. 12%가 넘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 물어보는 의도가 있잖아. 우리나라. 그거를 GDP 대비로 봤을 때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봤을 때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10번째로 높았어요. 34개국에서. 지금 35개국입니다. 지금 몇 번째로 높냐면 6번째로 높아. 여기 화면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일반적인 재산세는 못 올립니다. 놀리는 근거가 안 돼. 그러려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낮춰야 돼. 근데 취득세와 양도세도 높아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 보유세를 손댄다면 종합부동산세를 환원시키지 않겠나. 2005년도 9월 달에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구별 합산으로 해서 6억 원이 넘는 경우에 1%의 세금을 물렸죠. 근데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무주택자는 9억 원 이상, 1가구 2주택 이상은 6억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종부세를 물리는데 가구별 합산이 아니고 인별 합산으로 바꿨어요. 부부가 공동명의면 안 내. 그 금액이 안 되면. 근데 가구별 합산이 낸단 말이지. 그러면서 세율을
1%를 0.5% 낮췄습니다. 이거 환원 확률이 높아요. 이게 재산세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본과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2015년도 기준으로 이미 빈집이 106만 9천 가구요. 빈집은 뭔지 알죠? 빈집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못 살면 어떻게 돼? 빈집을 우리가 공가라고 얘기해. 사람 못 살면 폐가라고 얘기해. 공가. 살 수 있는 집이 106만 9천 가구가 비어있어. 서울도 5만 가구가 넘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에요. 1925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오고 난 이후에 1930년도까지 세계 경제가 죽었던 걸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1932년도 이후에 미국의 루즈벨트는 경제를 가만 놔두고 자유시장 경제로 가다 보니까 너무 방임돼 버리니까 이거를 정부가 리드해서 제대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손댄 게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 2003년도 7월 1일 날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대도시는 정비사업 지구 지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입니다. 왜 인구 50만 이상일까요? 인구 50만이 넘어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 30만 인구에다가 재건축하겠다고 사놓으면요. 나 죽은 다음에 할까? 쉽게 안 돼요. 시골에 조그마한 3, 40만 인구 도시에 가면은 오래된 아파트, 40년, 50년 아파트 있지요? 많아요. 우리 고향에도 있어요. 근데 인구가 우리 고향 20만도 안 돼.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광역시는 알지언정 적어도 50만 원 넘는 대도시가 되어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06년도 6월 31일까지 전국을 다 지정한 게 2,800개가 넘어 서울 시내만 1,300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구 지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새로 지으는 거 허가 안 내주죠. 어차피 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있고 사업을 빨리 못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을 내놨어요. 건축법상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어야 건축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건축허가 나는 그 면적이어야만 입주권이 나와요. 근데 서울시에 90평 넘는 땅이 없잖아요, 많이. 전부 뭐 20평, 25평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걸 낮춘 거예요, 60제곱미터로. 서울시는 60제곱미터만 넘으면 건축허가 내줘요, 단독주택. 근데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10평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고 100평 갖고 있어도 조합원이고 1대1이잖아. 근데 재개발 사업지구를 하는 지역은 조만한 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다 조합원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뉴타운의 새로운 균형발전 촉진법을 끌어다가 시범직을 만들고 도척직이라고 들어봤죠? 도시재정비 촉진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40제곱미터만 넘어도 입주권 준 거예요. 그래도 잘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 법을 만든 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선도지역을 만들거나 해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공약 중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공약이 연간 10조씩 5년 동안 50조를 투자해서 도시를 바꿔보겠다는 거. 근데 이제까지의 토지재생은 철거 위주에서 이제는 기존 도시를 살리면서 가는 쪽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빈집이 106만 9천 가구가 되는데 도심지에 있는 그런 집들은 그래도 고치면 누구가 살겠지만 시골이나 지방에 있는 빈집들은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빈집들을 묶어서 제가 안성시에 제시한 건 뭐냐면 안성시가 서울만합니다. 크기가. 마을마다 최소 비용을 들여서 수리해놓고 서울 사람들이나 다른 도시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10,000원, 20,000원만 받고 청소비만 받고 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에 와서 자고 그 두고 먹고 사가고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지역경제를 살다 안성 리조트를 만들어라. 근데 말을 아직 안 들어. 시장이 나보다 후배인데도. 그렇게 해서 마을을 살려나가야 돼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일본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고령화가 농촌은 완전히 초고령 사회입니다. 점점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요. 쇠퇴도시입니다. 쇠퇴도시. 여러분들 삼천포시 들어봤죠? 광역도시 되면서 없어졌죠? 사천시가 그전에 대천시가 있었죠? 없어졌죠? 이 마을이 통합되면서 없어진 첫 번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해서 쇠퇴도시가 되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가. 끝까지 혼자 가죠. 왜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정부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점점점 쇠퇴 도시로 변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성장 도시와 정체 도시와 쇠퇴 도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장 도시. 성장 도시로 가야 돼. 인구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돼.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빈집이 그 2015년도에 106만 9천 가구요. 엄청 많아. 대학 정원이 55만 9,036명이 2012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애들 낳지 않아요. 애를 낳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2022년도에 가장 인구가 많아지는 인구가 860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가구도 감소합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는 공급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2015년도부터 가격이 올랐어요. 정점은 2015년도입니다, 지금. 2015년도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2014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통과된 법률 중에서 부동산 3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부동산 3법이 첫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도 말까지 연기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재건축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1가구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15년도에 역대 최대로 많은 공급이 됐어. 얼마 됐냐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30가구 이상 분양하게 되면 주택도시 보증공사라는 데서 건설사가 보증서를 꺼내볼 수 있어요. 만들어 못해요. 왜? 내가 붙어나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한테 원금을 돌려줘야 된다고 이게. 그러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그 사업체를 인수해서 공매 처분해. 그리고 원금을 받아가. 30가구 넘는 주택 사업을 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2015년도에 30가구 넘는 주택을 공급한 분양 보증을 받아간 세대수가 40만 가구였어. 엄청나죠? 우리가 역대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 적이 거의 없거든. 근데 이게 아파트나 그렇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나 연립을 포함한 비아파트 부분까지 포함하면 2015년도에 52만 5천 가구를 공급했어. 그리고 2016년도에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1억을 받아놓은 게 70가구요. 2016년 이렇게 공급을 못하고 47, 8만 가구 정도 공급을 해서 두 개 연도에 104만 7천 가구를 공급했어. 2년 동안에. 2015년, 16년도에 공급한 아파트 물량이 언제 입주해요?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야.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8월 6일 날 손창원하고 의료진단 프로를 하면서 서울 시내에 재건축 아파트 이주 물량이 약 4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다 그 초기 한 게.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26,5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 전월세 문제에서 특히 강남 지역 4구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 입주 물량이 7만 6천 가구라 전혀 문제가 없다. 강남의 입주 물량이 7만 6천 가구 있나요? 7만 6천 가구면 미니 신도시급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부동산 전공이 아니고 교통 전공이야. 적어놓은 거 보고 읽었더라고. 근데 참 다행인 게 강남 지역에 집값이 뜨지 않고 있죠.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을 가봐야 돼. 비수기거든. 여기 보면은 40만 가구를 공급했는데 70만 5천 가구를 인허가를 받았어요. 이해만 52만 5천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2017년도 입주 물량 2만 6,5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강남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은요, 공급을 하든지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제가 뭐 회의에 가서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2009년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해 연말까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건설사가 대량 공급했어요.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2009년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엄청나게 쏟아낸 거예요. 이게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7천 세대가 됐어요. 16만 7천 가구가 30만 명이 들어갈 집이 비어있는 거고 4인 가구면은 80만 명이 들어갈 집이 빈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2012년도, 2009년도
2월 12일 날 1.2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뭐예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가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그 미분양 아파트를 많이 소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적체하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12년도 9월 22일부터 연말까지 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가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그해 12월 18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리고 2013년도 2월 12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3월 12일 날 서승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 그 양반이 우리 학교 부회장했어. 연대 부총장 했거든. 저하고는 아주 막연한 사이입니다. 그 양반이 딱 2년 근무했는데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 용산 역세권 개발 백지화. 두 번째가 그때 경기가 다 죽은 상태예요.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4일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해 혜택을 준 거예요. 웃기는 게 3억짜리 집을 살 경우에 취득세가 한 1,150만 원 정도? 1,100만 원 나오고 기본 공제 빼면 한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취득세 합쳐서 취득세만 따지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이익 보나? 그런데 3억짜리 집을 사더라니까. 그해 사실은 2013년도 1월 달에는요. 1월, 2월, 3월에는 5만 가구도 안 됐어요. 거래량이. 그런데 4월 달에 5만 가구를 넘어섰고요. 5월 달에 7만 5천 가구가 넘어섰고 6월 달에 막달 효과인지 몰라도 11만 1천 가구가 거래됐어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강남 지역의 수요를 분산할 방법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강남에 사는 사람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간다면 취득세 가지고 50% 감면 해주지 뭐 그 몇 푼데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좀 분산 정책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만 가는 것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 폭등할 수 있다. 왜?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요,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소규모 및,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 기억하세요. 내년 2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 두 집도 재개발할 수 있고, 두 집도 재건축할 수 있어요. 세 집도 할 수 있고, 네 집도 할 수 있고. 이제는 규제를 풀어놨어요.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은 20가구가 넘어야 되고 조합을 결성해야 되죠. 지금은 옆집과 둘이서 재건축, 재개발해도 허가를 내주면서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정책가가 내놓은 것도 아니고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선배인데 그 양반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일부가 서울시가 운영하면서 서울시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6가지 유형의 15가지 모델이었습니다. 지금은 4가지 유형의 51가지 모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 다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개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익이 있다. 이 도시재생도 점점점 개발하는 지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이에요? 단독주택 시장이에요? 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9억 원 이상 되더라도 9억 원만 인정하고 주택연 가입하고 난 다음에 100세까지 연금을 줍니다. 물론 그 전에 죽으면 그걸 팔아서 나머지는 자녀한테 상속하죠. 나 같으면 그래 안 해요. 9억짜리 집이 있다면 그걸 팔아서 다가구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갈아타고 매달 월세를 받고 내가 죽어도 그 집은 살아있고 집값이 더 올라갈지도 몰라. 그게 맞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물가보다 또는 물가보다 또는 금리보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지. 시간이 많이 갔죠? 저 빨리 가겠습니다. 종류가 이래 많은데 허그인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이렇게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돈을 줍니다. 농촌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개량비를 2억 원까지 그냥 줍니다. 이자 없이. 근데 그 집 수리비가 2억이 안 넘으면 2억 안 주고 견적을 냈을 때 막 1억 5천까지 이자 없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4가지 유형의 51가지 이 57가지 단위 요소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건 옛날 구 천안시청 아시죠? 구 천안시청을 복합시설로 개발하는데 굉장히 크게 개발합니다. 청주의 연초 제주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주변 지역은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의 개발 사업은 전부 다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 전국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도시 재생 사업이 앞으로는 떠오르는 사업이 아닌가. 이제 기존 주택의 재고 주택은 좀
재건축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0년 40년 낡은 아파트가 15억 20억씩 가는 거예요. 왜? 재건축하면 가격이 달라지니까. 정부는 그 시장에 귀를 기울여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합니다. 자, 토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년 동안 3,600배가 올랐다 그랬죠.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수익을 내는 거는 강남 지역이나 강남 주변 지역이 아니면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강남이야. 강남은 규제해도 오르단 말이지. 왜? 좋아하는 사람이 많어. 너무 좀 많어. 근데 다른 지역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난주에 한국감정원에서 집가 발표한 것 중에서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충격적인 거는 투기 지역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노원구가 하락했고요. 용산구도 하락했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투기적입니다. 하도 많이 올라서. 그런데 이미 반등은 저 반환점을 도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시장은 아직 규제가 없습니다.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했듯이 이 상위 5%가 전체 국토의 60%를 갖고 있듯이 토지 시장은 꾸준히 오릅니다. 토지 시장도 오르면 또 규제하겠죠. 그죠? 근데 토지 시장은 단기적 차익보다는 장기전입니다. 이거는 장기전. 세대 구분 없이 토지를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던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길 따라 돈맥이 보인다. 그런데 2018년도에 SOC 사업 도로를 뚫거나 정부가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20% 정도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이런 지역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남아있는 건 제2외곽순환도로나 또는 뭐랄까 제2경부고속도로 몇 군데 안 남았어요. 이미 도로가 뚫린 지역은 집가 상승이 반영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을 좀 둘러보면 여러분들 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이제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자기 스스로가 이 변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저성장, 저금리인데 다시 고금리로 전환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달에 금리 한번 올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당분간은 저금리입니다. 제가 결혼할 시절에는 시중금리가 10%에서 12%씩 됐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리입니다. 제가 처음 집을 샀던 것이 제가 결혼할 당시에 잠실 중아파트가 한 8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13평짜리가. 그리고 제가 하계동 현대아파트를 4,550에 샀어요. 내가 바보였지. 그 돈 가지고 잠실의 아파트 한 1,000여 채 샀으면 내가 여기 있을 일이 없는데. 근데 3년 하루 만에 하계동 현대아파트는 8,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거의 2배 됐죠. 그리고 강남을 내려와서 16평짜리 아파트를 1억 1,900 주고 샀어요. 89년도에. 우리 집사님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바보. 그렇게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절세도 무작위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투자하거나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으면은 강남이나 강남 지역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토지 시장이나 아니면 인구 50만이 넘는 지역에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인 차익보다 이제 중장기적 차익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적인 차익은 이제 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지나고 난 5년 이후에도 인구가 감소하고 공급은 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은 점점 지나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대한 항상 그래요.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뭐 질문도 받고 하겠지만은 우선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내가 안주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미래 가치가 있는 집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 자녀를 위해서 자산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지 위주로 토지 시장을 두드릴 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성장 도시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조그마한 걸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